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대구 경북 지역을 넘어선 가운데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유럽연합이 외국인의 EU 내 여행을 30일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일본에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구시에서 오늘 요양병원 한 곳에서 확진자가 60여 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개학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또 교사들 다 관심사인데 세 번째 연기가 됐어요. 4월 6일 날 개학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도 보건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학생 건강이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스크 수급도 확실히 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매일 써야 되고요. 또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역사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이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그 지역사회 전파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좀 수그러들 상태가 되면 좀 개학을 해서 저희가 좀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4월 개학으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입 일정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4월 6일 개학 시점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교육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입을 봐야 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늦춰질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빨리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교육당국이 일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보통의 학생들도 이제 1학기 일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그리고 학생부 마감일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야 될 것이고 한 2주 정도 이제 교육부가 시간을 번 셈인데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좀 급하게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임박해서도 연기는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지금 빨리 얘기하지는 않겠다. 정도로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불안감이 바로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하는 시점이 4월 초에 다시 도래했을 때 그때쯤에는 만약에 개학 연기를 선언한다면 수능 연기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불안감을 달래주는 데는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학교 개학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학원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좀 학부모들도 불안하니까 학원으로 다시 보내는 것 같은데 휴원율이 초기에는 정부의 강한 공고에 의해서 조금 문을 닫는 학원이 있었는데 다시 문을 열어서 학생들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혹시 집단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학원 내에서도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무작정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밀집도가 높지요. 대형 학원은 100명, 200명, 300명씩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한 명이라도 만일에 감염이 돼 있다면 아무리 마스크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벗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정말 높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온라인 체제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인 경우에는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고 간격을 매우 넓게 해서 그리고 시간도 가능한 한 짧게 꼭 필요한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온라인 강의로 돌리는 식으로 조금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휴원을 하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원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정도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 좀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 현실이 뭐냐면 사적 영역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바로 이제 공적 영역으로 포함이 돼서 이렇게 강제적인 조치들이 시행이 될 수 있지만 학원은 이제 그와는 좀 다른 민간의 사적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형 학원에 대한 현장 점검, 세무
점검이라든지 소방 점검 이 정도 이제 간접적인 규제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마 교육 당국도 호소하고 싶은 것은 학원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시행하겠다, 우리도 수단이 있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국민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학원도 지금 열면 안 된다. 그리고 학원은 그 학생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보다 더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보다 잘못하면 더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여론으로서 압박을 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도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이제 관련 발언을 했다가 좀 논란이 되기는 했는데 네. 학교를 열지 않는 경우에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듯이 네. 학원도 지금 결국에 영업상의 이유로 재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기존의 어떤 소상공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또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재난 수당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좀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드리는 사이 일본에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대비 그렇죠. 93명, 9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8,413명이 됐습니다. 예, 네. 대구에서 46명, 경기에서 15명, 경북에서 9명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요양병원에서 60여 명이 추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오늘 신규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본에서 발표하는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좀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모실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 현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92명 정도면 이제 4일 연속 100자릿수 아래죠. 그렇죠. 근데 이 숫자로 과연 저희들이 하향 곡선이고 좀 더 안심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나인 앵커도 얘기했지만 대구에서 벌써 요양병원에서 60여 명의 확진자 최종 결과를 좀 저희들이 숫자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확진자 증가세는 이제 신천지 교인 검사 끝나서 그건 계속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 콜센터라든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요양원 항상 걱정했던 게 요양원, 요양병원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망자가 요양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요양원,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사실 그쪽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마스크 수급도 안 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 같은 이를 과밀을 한 지역에서는 사실은 최소한의 마스크 수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어떤 지역에 일부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걱정되는 요양병원이 또 오늘도 발생을 하셔서 네. 전체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의료진 파급이라든지 마스크 수급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환자들이 대부분 저런 곳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어서 아마 폐렴이 발생을 하면 대부분 사망자로 이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예.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나오는 속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어제 하루 동안 9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가 8,413명이 됐는데요. 대구에서 46명, 경기에서 15명, 경북에서 9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사이에 방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대구 요양병원은 서구에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입니다. 확진자 52명으로 집단 발생된 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인지 아니면 다른 감염원, 그러니까 다른 1차 감염자가 있었을 가능성, 뭐 예를 들자면 신천지 교인이랄지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전파가 됐을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대구시 브리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52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네, 요양병원, 요양원에는 이제 감염이 되면 밀집도가 높고 활동을 못하고 본인이 표현을 못하시기 때문에 거의 뭐 절반의 대부분이 감염이 되시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위험 지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상황도 사실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곳이 성남 은혜회관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50여 명 정도가 나왔는데
예배 시작 전에 신도들의 입에 소금물을 뿌렸던 그 분이 목사의 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 부부가 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8일까지도 예배가 진행이 됐고 그 8일 예배에서도 그 부인이 직접 분무기를 가지고 이걸 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확진자들에게 본인이 그 당시에도 사실 이걸 좀 충분히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시기였을 것 같은데 여기에 통한 또 전파도 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뭐 9일에 확진이 됐지만 8일에 예배를 보셨고 그 사이에도 분명히 주변에 전염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분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분무기를 하나를 가지고 다 쓰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 감염자한테 분무를 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분무기에 묻었을 확률이 있고 또 그 감염자가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분무를 하는 과정에서 에어로졸, 공기 중에 분명히 떠다녔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공기 중에 수시간이 살 수 있다는 보고도 있듯이 그러면서 거기 예배 보시는 분들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더라도 분명히 마스크를 내리고 마스크 자체가 100%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왔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런 조금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시면서 목사 부인께서는 어떤 소독의 개념으로 그걸 사용하셨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많은 감염자를 이렇게 만들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소금물을 분무기에 담아서 뿌릴 수 있는지 방금 말씀 주셨지만 어떤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그런가 싶어요. 뭐 이란에서도 뭐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이란인 44명이 숨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그런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정말 구분을 해서 뭐가 맞는지 이걸 확연하게 좀 알고 실천에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푸드 패디즘이라고 해서 이 먹거리는 어디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좀 한국의 식문화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먹거리를 약간 약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일을 민간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한편에 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제 이 교회에서의 소금물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때일수록 이제 사회적인 신뢰를 더 구축을 해서 이제 전문가라든지 이런 집단을 포함해서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가짜 뉴스에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그런 정보에 사람들은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숙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문제는 이 교인들이 의정부, 부천, 천안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산돼서 거주를 하고 있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벌써부터 2차, 3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촉자를 찾아내고 조사를 하고 격리를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곳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조사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사 자체는 그 히트가 뭐 빠르기 때문에 전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어떤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 지역만 그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에 발생했을 때 그 환자들을 확진을 찾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는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하는 상태로 계속 좀 검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만일에 증상이 있다면 지금은 연관성을 찾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지역사회 전파니까 본인이 조금 의심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회, 대구 교회, 그다음에 콜센터 그리고 또 다시 교회. 또 오늘은 요양병원 어느 한 곳 저희들이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특히 이제 종교 관련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정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하는 중소형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137곳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밀접하게 만나지 말아라 이런 한마디로 이런 내용인데 종교시대는 어떤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냐 아니면 개인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 문제냐 어떤 게 우선이냐. 평론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는 교인의 모임인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유대관계, 신앙으로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못 나가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종교의 자유로 접근하기보다는 집회가 적절한 것인가 이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을 때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거든요. 증상을 체크할 수 있을 것, 마스크를 갖출 것,
뭐 소독제가 있어야 되고 이격거리를 적당히 띄우고 소독을 할 것, 그리고 급식을 하지 말 것, 그리고 참가자 명단을 작성할 것. 7가지 조건 정도면 이제 이것은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구비해야 될 조건이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이 집회 금지를 어기고 설령 강행을 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 이하 정도예요. 강력한 처벌조차도 아닌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처벌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기보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교회에서 이제 뭐 온라인 예배라든가 요즘에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을 통해서 교계를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제한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사회 안전, 국가 안보, 공공 복리 이런 이유로 개인의 또는 집단의 자유를 어느 정도 간섭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집회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감염이 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그 교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탱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종교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종교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다라는 것을 교단에서 충분히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요거 하나 질문 드리고 가겠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29명인가 되거든요. 그중에 의료진 1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초기에 글쎄요, 뭐 환자 관리하는데 굉장히 열을 다하고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병원장의 확진,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도 접촉이 있으면 의료진하고도 접촉을 하셨겠죠. 감염된 의료진과. 그러면서 아마 감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그런 문제도 그 면역에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바이러스 조금 들어왔더라도 몸에서 이겨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병원장님 같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여러 과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생겼을 확률이 있고, 사실은 병원 내 감염이 시작되면 의료진 사이 감염도 문제지만 환자한테도 2차 감염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의료진의 공백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분당 재생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이런 병원 내 감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울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그 마스크라든지 방호복 같은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공백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일에 환자들이 꼭 병원을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만 그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병원이 폐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꼭 진료를 보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의료진 내 감염이고, 의료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좀 많이 힘을 쓰다가 감염이 돼서 이렇게 지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보완, 방역, 의료진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방호복을 입더라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이게 벗을 때 감염이 좀 잘 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사실은 조금 보완이 돼야 돼요. 같은 분이 계속 하게 되면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마스크나 방호복이 일부에서는 없어가지고 예. 약간 조금 약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정부에서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0여 명이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어제 오후 늦게부터 이 대구 서구에 있는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환자 52명 그리고 직원 17명, 총 69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고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대구시가 잠시 후에 오전 10시 30분 권영진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 저희들이 계속 감염 사례 이야기만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의료진 어려운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또 마스크 관련해서 전국에서 따뜻한 성원과 또 응원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영상은 저희들이 준비된지 모르겠습니다. 좀 따뜻한 영상이 있대 한번 보고 오실까요?
예, 평론가님 보셨죠? 영상에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만 현금, 마스크, 뭐 여러 가지 손편지 이런 걸 두고 가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평소에 좀 그렇게 처지가 녹록치 않은 분들이 오히려 이 연대의 손길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풍경이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사회하고 국가를 좀 동일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소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 바로 시민사회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의 저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비근한 사례로 이제 예전에 1995년에 고베 대지진 있었을 때 그때 예. 이제 일본 시민들이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 한국의 시민의식은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번에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복지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분들이라든지 뭐 유가족,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이라고만 생각했던 분들, 그러니까 국가에게 좀 신세를 지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이야말로 자신이 공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가 쉽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 혹은 나보다 어렵지 않더라도 뭐 비슷한 처지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손길을 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형성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지에 대해서 이게 시혜적인 것이다. 뭐 그냥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것에다가 투자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시선은 이제 좀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할 때, 어려울 때에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예.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코로나19 백신 연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뭐 임상 시험까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뭐 원숭이 항체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백신 개발이 조금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은 지금 일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상은 이제 건강한 소수의 한 20에서 80명 정도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제 이 약이 정말 어느 정도 용량이 좋은지 유효한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예. 일상이 끝나면 그게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되죠. 그다음에 이상이 들어가고 이상은 한 200에서 한 800명 정도 조금 더 많은 숫자로 그 질환에 적합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그것이 성공을 하면 그다음에 3상 대규모 이제 검사가 들어가죠. 그 경우까지 하게 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사실 백신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쪽보다는 아마 지금 치료약제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치료약제 중에서 가장 지금 조금 기대되는 게 렘데시비르 약이라고 지금 중국도 임상 시험이 아마 4월 정도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국내는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약물이 나오면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점이 치사율이 높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가기 전에 경증에서 이 치료약제가 효과가 있다면은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떤 조금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상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 상대로 실험을 하잖아요. 그걸 네네. 건너뛰고 갈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은 끝난 거죠, 백신이.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상 일상이라고 하는 이번에 것은 미국에서 하는 건 그러면 동물 그렇죠. 실험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첫 시험이 임상 일상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때문에 3상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건너뛸 수는 없습니까? 상황이 워낙 그거는 급하니까요. 급해도 조금 단축 기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허가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허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줄일 수는 있지만 시험 기간을 줄이게 되면 그 백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보다 안정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혈액형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 저는 혈액형이 O형이거든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내성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A형이 조금 더 취약하다. 혈액형과 어떤 이 감염의 용이성, 얼마나 쉽게 감염되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나? 물론 이 연구진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뭐 여운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그 연구를 보고 조금 재밌기도 하고 약간 확신이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구 결과 나온 거고 그게 그 연구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A형보다 O형이 더 강하다. 그렇지만 이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확률이 뭐 10대 1 그게 아니고 약간 더 O형이 더 강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2, 3일간 자가격리를 하거나 집에서 지켜보시면서 검사를 하세요.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19 감염인지 모를 때 그럴 때 보통 진통 해열제를 많이 드시는데 아마 그 신문 방송에 나왔을 겁니다.
브루펜 계통의 약을 쓰시게 되면 그게 더 악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타이레놀 계통의 약제를 쓰라고 아마 권고를 받으셨는데 예. 그거에 대한 증거가 논문으로 한 2가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인간의 세포에는 AC2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그 수용체가 브루펜 계통의 진통 해열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더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저는 어떤 논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진통 해열제를 복용을 하실 경우에는 브루펜 계통보다는 지금은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또 다른 연구 결과 하나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으면 수시간, 물체 표면에 있으면 며칠 동안 생존을 해서 전염성을 유지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이 연구 결과는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자체가 뭐 이런 딱딱한 금속에는 체장 9일까지 나온다는 연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뭐 근거가 있고요. 또 공기 중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적정하게 어떤 조건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수시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드리는 거고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물체라든지 키보드를 자주 세척, 닦아주라는 얘기를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세계 각국이 뭐 15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다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뭐 나쁘다 좋다 할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유럽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유럽은 이제 그 지역 내 30개국에 대해서 아예 29개국에 대해서 아예 못 가게 막아놨어요. 지금 이제 네. 여행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여행도 제한하고 상점도 폐쇄하고 거의 뭐 완전 국가가 지금 스톱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그만큼 이탈리아나 우한 지역을 봤을 때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차단이구나 하는 걸 다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제 다 이동 제한을 하신 것 같고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빨리 입국 제한을 하면서 감염이 많이 차단이 됐고 예.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고 국내도 이제 초반에 입국 제한이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지금은 검사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빨라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이탈리아 그런 경우를 보면서 뭐 극단적인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뭐 국가적으로는 다 동의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바이러스다라고 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재난도 정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에 이 재난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더 불리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또 그 책임론을 물을 상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미국이 이제 앞으로 더 피해자가 급증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전까지는 중국이 주로 많았었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을 이렇게 모으는 자세를 취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 유권자들은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당연히 정부에게 화살을 돌릴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WHO에서 이제 팬데믹 선언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낙관론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금 태세 전환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태도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뭐 10점 만점에 10점의 어떤 그 미국 정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자화자찬이 또 나오기도 했고 이제 한국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겪었는데 극복하고 있지 않느냐. 예.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걱정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걱정을 이제 뭐 드러내 보이는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본인의 원래 스타일대로 호언장담하는 그런 태도로 좀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도쿄 올림픽 얘기 좀 여쭤볼게요. 7월 24일인가 이제 개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본 아베 총리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염자 숫자도 저희들이 좀 믿기 어려울 것 같고 진단도 좀 굉장히 느리게 한다는 게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IOC는 확답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관련된 예선전이랄지 이게 몇 가지 취소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본 여론에서는 이게 60% 이상이 좀 연기하든지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일본 처지가 굉장히 분색하게 됐죠. 사실 뭐 인접해 있는 한국이나 대만하고 비교를 해봐도 일본의 대응이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국내외의 중평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아베 총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2016년 올림픽 때에 올림픽 폐막식에 아베 총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다음 올림픽은 도쿄에서 한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라는 올림픽이 시점도 중요한데 아베 정부의 중요 프로젝트였던 개헌 프로젝트 그리고 2020년 올림픽 이게 두 가지가 뭐 양대 프로젝트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 사이에 사실 뭐 후쿠시마 참사의 후유증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쿄올림픽을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못 들은 척 하다시피 하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이 아베 예.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만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각국의 정치인들, 정상들의 대응, 특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재난도 어떤 정치를 뭐 뛰어넘는 재난이 있을 수 없다. 재난 속에도 결국에 정치는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 아베 총리 역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선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들이 앞서서 계속 취소되고 있어서 이 예선을 거쳐야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들을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지금 경기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럼 그때는 그런 선수들의 기준은 어떻게 매기느냐. 여기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좀 시간을 벌어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할 겁니다. 일본 정부라든지 관계 당국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게 자칫하면은 뭐 저는 한 가지 그냥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그냥 덮을 수 있다라고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결국에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서 올림픽에 치명적인 타격이 내려지는 그런 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마 근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과연 답을 갖고 있을까 이거 의구심이 있고 일단은 시간을 벌어보자, 버텨보자 이 생각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정부라는 것, 그러니까 고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갖고 있는 정부라는 것조차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제 IOC 집행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4개월 남아 있다. 극단적 상황은 결정할 상황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결론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작은 어떤 체육 대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많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중에는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또 일본 상황이 어떨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더 아베 총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우선은 뭐 국민들도 우선 연기하는 거를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코로나가 절대로 그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안정화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수들이 게임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연기되는 것이 맞다고 과연 보낼 생각합니다. 수 있을까? 각국에서 어떤 그렇죠. 결정을 할지도 네,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사례에 대한 칭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검역 방법 중에 이제 검사 방식 중에서 이제 드라이빙 스루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 또 수출까지 또 이루어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료진으로서의 시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많이 기쁘죠. 우선 이제 우리가 메르스라는 국가적으로 많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진단 검사 체계를 많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학자나 의료진들이나 그런 과학자분들께서 체계적인 검사 체계를 만들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이 나왔고 그런 것은 전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검사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확진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감염 차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의료진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께서는 이 글로브볼 있잖아요. 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 인큐베이터에 손 넣어가지고 하는 관련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굉장히 좀 참신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기술적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국이 뭐 다른 나라에 떨어질 것이 없다,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특히 검진 기능이랄까 이쪽에서의 강점, 뭐 동선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이제 이미 확진이 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한국은 이번에 뭐 강하게 입국 금지를 한다거나 봉쇄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좀 부드러운 완화 전략을 택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좀 참고를 하거나 혹은 참고를 못하는 나라에 좀 부러움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중 화장실 문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을 글쎄요 한국의 어떤 도시 지역보다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예. 유료 화장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손을 씻기 편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드러나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이제 좀 국제 정치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고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구사가 되고 있는데 이 서방 언론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중국과 한국을 좀 구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도 한편으로 또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안타까운 것이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사실 굉장히 좀 갑갑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장기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선 백신 자체가 1년 넘게 걸릴 거고 치료약제도 앞으로 상반기에 나올지 조금 의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전을 고려해야 되는데 국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는 학원이라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또 방역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양병원, 요양원인데 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는 사실은 조금 집에서 이렇게 돌보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 계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의료 환경이 일반 대형 병원보다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일에 자꾸만 요양병원, 요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조금 방역 체계를 달리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시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뭐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혈관 내피세포를 바이러스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사망합니다. 혈전이라는 거는 활동을 안 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활동을 안 하거나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휴일이나 평일에도 밖에 좀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것이 건강한 분들한테나 어떤 취약계층에도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방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봄날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나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하시고 싶어도 저희들이 지켜야 할 그런 원칙들은 좀 지켜주시면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교수님께서 여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가 자꾸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면 종식은 이제 안 됐다 하더라도 조금 이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냐. 미국 당국자는 뭐 5월,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달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해지면 조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고 근데 코로나19가 이번에 또 보셨지만 그 어떤 그 위도, 온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우리도 한 4월, 5월이 되면 그 위도를 벗어나는 그런 날씨가 되면 조금 만일에 잠잠해지면 네,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산 완화 조치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뭐 날이 따뜻해져서 뭐 그렇죠. 좋아질 거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지키기,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은 꼭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서울에서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중에 중복 지원을 제외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가구원 수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기본 재난소득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자체의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한 게 한국의 이 행정 구조가 중앙에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을 통해서 정부를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단체장들의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필요한 사람한테만 지원하면 안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물론 일리가 있지만 사실 이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럼 형편이 좋은 사람까지 지원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 얘기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이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게 특별 조세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재난수당으로 받더라도 이제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서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자체보다는 정부가 중앙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 지금 현재 이제 기재부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긴 한데 좀 국민 여론들을 더 수렴을 해가면서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같이 마저 여쭤볼게요. 지난주
전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의 장은 그런 의사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조금 난색을 어제 뭐 기재위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또 있다고 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이 반드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넘으면 뭐 경제가 어려워지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국제 기구에서도 독일, 한국, 호주 정도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반대하는 심정은 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세를 특별하게 더 걷는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재정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예. 것에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